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도 제 뒤를 감시하지 않는 이 거리. 고작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새벽, 저는 북한군 최전방 초소 경계병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코앞, 남과 북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철책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는 목숨을 걸고 그 철책을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넘었다가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훨씬 더 미친 짓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영은 곧 죽음입니다. 발각되는 순간 사살. 가족은 정치범수용소. 그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DMZ를, 그것도 최첨단 감시 장비와 지뢰가 깔린 최전방을 도보로 돌파했습니다. 혼자서, 맨몸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망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4개의 북한군 초소를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매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탈영병을 잡으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탈영병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잡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탈영병이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다닐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벽 어둠을 뚫고 지뢰밭을 지나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매 순간이 총알 한 발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 연기가 들통났다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자유롭게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탈출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25살 병사가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을 뚫고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북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 동해안 인근 군사분계선 바로 앞 최전방 초소였습니다. 여기는 북한군 내에서도 가장 삼엄한 경계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쪽 몇백 미터만 가면 한국이니까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사라는 말을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 우리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세가 끝나면 현실이 시작됩니다. 아침 배급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손바닥만 한 옥수수 2덩이와 소금물에 데친 배추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전방일수록 보급은 더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식량을 나르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제 옆자리에 있던 김동무는 21살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3년 차. 원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는 앙상한 뼈에 피부만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때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군의관이 왔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영양제도 제대로 된 식사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혁명 정신으로 버텨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김동무는 일주일 후 숨졌습니다. 21살에 공식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은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상투쟁 교육이라는 이름의 세뇌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칠판에 크게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탈영자는 조국의 배신자다. 발각 즉시 사살한다. 지도원은 말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은 지옥이다.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반역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쪽이 지옥일까? 우리보다 더 굶주릴까? 그 작은 의문은 제 머릿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굶주렸습니다. 초소박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남쪽 불빛들. 밤만 되면 저쪽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반면 우리 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곳에는 정말 뭐가 있을까? 그 작은 의문은 어느 날 밤 폭발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야간 순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초소 주변 200m 구간을 돌며 경계를 서는 임무였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조망 근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한국 가요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한국 방송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소 뒤편 작은 창고 안에서 박동무가 작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28살, 저보다 3살 많은 선임이었습니다. 항상 모범적이고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적성 방송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동무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고 그는 제가 본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10초는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우야, 제발, 한 번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는 지금 당장 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적성방송 청취는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의 가족까지 3대가 멸족당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영상 22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저 평범한 한국 뉴스였습니다. 날씨, 증권, 교통 상황.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들은 매일 이런 걸 걱정하며 사나? 우리는 오늘 먹을 배급이 나올지 걱정하는데 저들은 날씨와 주식을 걱정한다고? 우리는 굶어 죽어가는데 저들은 교통체증을 걱정한다고? 박동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제 못 믿겠어.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천만에.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신고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임무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틀 후 박동무는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전향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신고했고 그는 끌려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그 라디오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서 굶고 얼고 죽어가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국? 혁명? 그 모든 단어들이 갑자기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미래가 없다. 25살. 청춘이라 불리는 나이. 하지만 저는 이미 삶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도 김동무처럼 굶어 죽거나 박동무처럼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저 의미 없이 늙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야 한번 뛰어보자.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북한에서도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최전방이었습니다. 중국 쪽 국경은 그나마 민간인 왕래가 있어 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DMZ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사방이 지뢰밭, 2중, 3중 철조망, 적외선 감지기,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경계병들. 한 가지 더 가장 치명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최전방 초소 근무자는 단 한 명도 혼자 움직일 수 없다. 화장실을 가도 둘이 같이, 식사를 해도 감시하에,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서로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전방 병사의 탈북을 막는 게 적의 침투를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니, 준비라기보다는 연구했습니다. 먼저 초소 배치도를 머릿속에 완벽히 새겼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구간에서 남쪽까지 총 4개의 초소가 있었습니다. 각 초소는 약 500m씩 떨어져 있었고 초소마다 경계병이 최소 2, 많게는 4이 있었습니다. 각 초소의 교대 시간도 외웠습니다. 첫 번째 초소는 12시에 교대, 두 번째는 1시, 세 번째는 2시, 네 번째는 3시. 미묘하게 시간이 엇갈렸습니다. 이건 의도된 거였습니다. 한꺼번에 교대하면 경계에 틈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저는 각 초소 경계병들의 성격까지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초소의 이 동무는 규정에 철저한 타입. 하지만 상부 지시에는 절대 복종하는 스타일. 두 번째 최 동무는 나이가 많고 눈치가 빠름. 하지만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함. 세 번째 김 동무는 젊고 충성심이 강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상황 판단이 느림. 네 번째 한 동무는 가장 까다로운 인물. 의심이 많고 확인을 철저히 함. 이 모든 정보를 저는 순찰을 서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이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병사였으니까요. 박진우 동무는 충성심이 투철하다. 혁명 정신이 뛰어나다. 당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상부의 평가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의심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계획했습니다. 거짓말. 아니, 정확히는 역이용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려 한다는 건 들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오히려 탈북자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디어는 어느 날 밤 교육 시간에 떠올랐습니다. 정치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만약 탈영병을 발견하면 즉시 추격하고 체포해야 한다. 이것은 혁명 전사의 신성한 의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맞아. 나는 탈영병을 잡으러 가는 거야. 나 자신을. 물론 이건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몰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마지막으로 저는 집으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물론 진짜 내용을 쓸 순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쓰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나만 사람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죽는 거니까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5일 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밤 11시 30분. 그날은 광복절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날 진짜 해방을 향해 뛰기로 했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내무반을 나섰습니다. 당직 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동무, 초소 점검 나갑니다. 허가받았나? 네, 중대장 동무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당직 사관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다녀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평소와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초소까지는 약 500m. 어둠 속에서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작은 건물. 그 안에 이 동무와 정동무가 근무 중일 겁니다. 이 동무 규정에 철저하지만 상부 지시에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동무다. 긴급 상황이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동무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총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탈영병 추적 중이다. 30분 전 우리 초소에서 한 명이 이탈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도주 중이다. 그 순간 초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탈영병. 그 단어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 동무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확실한가? 확실하다. 중대장 동무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전 초소에 비상이 걸렸다. 동무들도 즉시 경계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인물 발견 시 즉시 사살하라.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목소리 톤, 표정, 시선 처리,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동무가 물었습니다. 그 탈영병 특징이 뭐냐?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격, 20대 중반. 제 자신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부대 병사 대부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굶주림에 다들 비슷하게 말랐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알았다. 우리도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 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무, 조심해라. 탈영병은 죽기 살기로 도주할 거다. 주저 말고 쏴라. 알겠다. 저는 경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초소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공.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의 초소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 거짓말이 초소마다 전파되면서 점점 더 검증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저는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두 번째 초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의 최동무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냐? 두 번째 초소. 최동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박진우다. 긴급 상황이다. 문 열어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동무는 총을 제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탈영병 추적이라고? 그렇다? 이상하군. 방금 첫 번째 초소에서 무전이 왔는데 그쪽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연락이 갔다? 생각보다 빠르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탈영병이 그 방향으로 안 갔으니까. 내가 지금 추적하고 있잖아. 동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방어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압박해야 했습니다. 최동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증명? 동무, 지금 몇 시인지 아나? 자정이 넘었다. 탈영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주 중이다. 내가 여기서 동무한테 증명서라도 보여줘야 하나?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총구가 제 가슴을 향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만약 탈영병을 놓치면 그 책임은 동무가 질 건가? 나를 여기서 붙잡아서 추적을 방해한 책임 말이다. 그 순간 최동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책임을 진다는 건 단순히 질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강등, 숙청 심하면 수용 소행입니다. 그리고 최 동무는 제가 알기로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았다. 빨리 가라.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리가 정말로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했다. 한마디만 틀렸어도 끝이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초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소의 김동무는 가장 젊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김동무가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멈춰라. 신분을 밝혀라.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 동무다. 3초소 소속. 용건이 뭐냐? 탈영병 추적 중이다. 김동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상하다. 무전으로 들었다. 탈영병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왜 동무 혼자 추적하나? 왜 증언 요청을 안 했나? 제가 준비한 거짓말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놓칠까봐.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무전을 쳐라. 나도 같이 가겠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가자고? 그럼 제 거짓말은 몇 분 안에 들통날 겁니다.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 된다. 뭐? 동무는 여기 남아야 한다.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만약 탈영병이 일부러 우리를 유인해서 초소를 비우게 만드는 거라면? 김동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왜 탈영병이 굳이 초소 근처로 도주하겠나? 당연히 멀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쪽으로 온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다. 혹시 남조선 간첩과 내통한 거라면?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간첩, 내통, 남조선. 그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김동무가 주춤했습니다. 그럼 동무는 여기서 초소를 지켜라. 만약 탈영병이 이쪽으로 오면 즉시 사살하고 무전 쳐라. 나는 계속 추적하겠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김동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공했다. 세 번째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네 번째 초소. 마지막 관문.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 한 동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초소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초소 앞에 세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동무, 그리고 두 명의 병사. 그들은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켰나? 제 손이 자동으로 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총을 쏘는 순간 나는 끝이다.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저는 평소처럼 걸어갔습니다. 한 동무가 저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박진우 동무. 네. 상황 보고를 받았다. 탈영병 추적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한 동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다. 중대장한테 확인했는데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더군. 시간이 멈췄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났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체포당할 것인가 아니면.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처럼. 한 동무와 병사들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어둠 속에서 총구 화염이 번쩍였습니다. 탈영병이다. 사살하라.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곧 모든 초소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탐조등이 켜질 겁니다. 추격조가 투입될 겁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DMZ 진입구역이었습니다. 이 너머는 지뢰지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폭발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몰래 훔쳐둔 거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철사가 끊어지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이 사방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빨리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제 군복을 찢었습니다. 피부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지뢰지대.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달릴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땅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혹시 철사가 느껴지는지, 이상한 돌기가 있는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뢰지대로 들어갔다. 추격 중지. 그들은 멈췄습니다. 규정상 지뢰지대엔 승인 없이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총을 쐈습니다. 탐조등으로 저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한 뼘. 온몸으로 땅을 더듬으며 전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뭔가 차가운 금속을 만졌습니다. 지뢰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누르면 폭발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빼야 했습니다. 1초, 2초, 3초.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손을 뺐습니다. 지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기었습니다. 아니,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0분이었을 수도 2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북한 쪽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이걸 넘으면 비무장지대, 그리고 그 너머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의 불빛이었습니다. 한국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격수였습니다. 누군가 저격총으로 저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철조망을 맞췄습니다. 바로 제 다리 옆이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다시 지뢰지대였지만 이젠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앞에 또 다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철조망 너머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양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귀순입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군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라움, 긴장, 그리고 안도. 안전합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한국군 조사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를 마셔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차는커녕 제대로 된 물조차 귀했으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려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은 많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북한에선 모든 게 급했습니다. 배급 시간, 교육 시간, 순찰 시간. 모든 게 정해져 있고 1초라도 늦으면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아니, 이제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서울거리에 나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통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환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거리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저는 라면 하나를 사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선 선택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있는 걸 먹는 거였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추격당하는 꿈, 지뢰를 밟는 꿈, 총에 맞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이게 꿈은 아닌가?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창문 밖 서울의 풍경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기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입니다.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집세를 내고 살아갑니다. 가끔 슈퍼마켓에 갑니다. 선반 가득 쌓인 음식들을 봅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 북한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희망이 없는 게 문제였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도 똑같을 거란 걸 알아요. 아니, 더 나빠질 거란 걸 알아요. 동료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박동무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신고하지 않았던 그 사람. 지금도 수용소에 있을까요? 김동무는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던 그 친구. 그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 가족은요?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알고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굶주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아니면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걸.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족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지뢰밭을 기어서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숨쉬는 이 공기, 제가 걷는 이 거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저에겐 목숨을 걸고 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자유로움에,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음에. 북한엔 아직도 수많은 박진우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며 절망하며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저처럼 이 하늘 아래서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